교정학을 연구하고 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 지가 꼬박 4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위를 받은 기준으로는 35년은 된 것 같고요. 항시 재정만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는 요즘 상황에 보면은 해야 될 것도 너무 많다는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국책연구원인 조세정연구원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2018년에는 퇴직을 하고 제 연구원을 설립해서 지금 한 7년째 재정정책연구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재정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또는 재정을 통해서 역사의 천둥소리를 듣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잘 소개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1918년에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조셉 숨피어터 교수가 쓴 조세 국가의 위기, The Crisis of Tax State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물론 그때가 이제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지고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건질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이제 담겨 있는 논문인데 그 정확한 표현은 사실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재정을 알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국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그 운명이나 흥망성쇠 안에는 미래는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의 역할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군대, 국방 또는 이제 치안까지 포함해서 군대와 경찰을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세 국가라는 표현은 세금을 기반한 국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게 말을 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세금 없이 나라는 운영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세 국가의 위기라는 그 표현은 조세를 통한 국가의 운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그분의 표현으로는 재정의 역사, 재정의 사회학, fiscal sociology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잘 알려진 글인데요. 아주 짤막하게 우리나라 상황과 비추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GDP가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 즉 광의 세금이 한 700조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다 포함하고 이 700조의 돈이 그 규모가 이미 30%가 넘어서고요. 유럽은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가 세금을 잘 걷고 잘 쓰는 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을 본다거나 일본에 가본다거나 또 유럽에 여행할 때나 또 유럽이나 나라를 생각할 때 바로 재정에 대한 숫자를 제 머릿속에 국제국자 숫자를 떠올립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대충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국가 부채가 250%, 어떻게 보면 뭐 280% GDP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50%, 60% 합니다만 그 상황. 그리고 현재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재정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미 일본의 엔화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빚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빚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거는 그간의 세금보다는 많이 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그 재정의 DNA로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랄지 관련 법률이랄지 모든 제도가 사실 일본형이고 나중에 미국형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운명을 보고 있으면 재정과 관련해서 그 답이 나오고 한국을 한번 보면은 재정과 관련해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그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리차드 머스그레이브 교수 돌아가셨습니다만 20세기에 재정에 관한 한 슈페트보다 더 유명한 분이시죠. 리차드 머스그레이브 교수가 1959년에 그 유명한 Public Finance라는 재정학 교과서에 소개한 정부의 기능, 물론 그 이전에 논문을 통해서 많이 그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세 가지가 있다.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국방에 자원을 투입하고 환경 분야에 투입하고 R&D 투입하는 그 기능. 아까 그 700조를 의료 분야에 투입 그 기능. 자원 배분이라는 기능이 있고 방금 지출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걷는 기능. 물론 또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세입 확보 기능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소득 분배 효과가 두 번째 기능이고요. 세 번째 기능은 가끔씩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엄청난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죠. 거시경제의 안정성입니다. 이 거시경제 안정성의 개념은 지금은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1920년대에 경제공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고요. 케인즈가 국가는 이 순간에는 엄청난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고용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거시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끌어주는 역할을 재정이 한다라는 주장이었고 지금도 논쟁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화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 너무나 큰 위력을 발휘를 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풀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반등이 아주 세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재정의 역할, 그 국가의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축을 생각해 보건데 재정이 참 많은 일을 하는구나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개도국 공무원들을 강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면서 남미 국가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우리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60년대 어떻게 했나, 70년대 어떻게 했나를 공부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했던 것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을 잘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국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OC가 필요했기 때문에 SOC 분야에 또한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세금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70년대 부가치세를 도입을 해서 광범위한 세원 확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생각해 보건데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그 단계에서 거둘 사람한테 걷지 않고 과도한 부담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올리고 이를 잘 고치지 못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지출이 경제의 어느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익 집단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이익 집단은 것은 그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관련된 재원을 확보해서 따라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 분야는 너무나 중요한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 분야에 투입이 됐을 때 나중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그 환경 분야 쪽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순간부터는 환경 분야의 A 분야가 좀 줄어들고 B 분야가 늘어야 된다고 했을 때 A 분야는 이를 반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의 이익 집단화, 기득권화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개도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걷고 잘 써야 된다는 아주 쉬운 답변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강의할 때나 또는 월드뱅크 자료 등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여러 분야에 잘하고 있음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역시 상당히 괄목할 만한 다른 나라에 충분히 국제적으로 알리고 하나의 모범 사례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상당히 잘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국가 부채를 거의 늘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제개발에 성공했고요. 국방 튼튼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성공을 했고 우리가 환경도 놓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정 정책을 잘한 것도 있지만 경제가 뒷받침이 항시 되어 왔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있었으니까요. 2010년을 넘어서면서 위기를 제가 느낍니다. 아까 재정을 보고 예산을 보면은 그날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했을 때 참 흥망성쇠에 관한 한 일본처럼 뚜렷한 국가가 없는데요. 너무나 강한 국가였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일본 스스로도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여러 수치가 중진국, 선진국의 하단에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가 그 일본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그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고 한국이 이제 현재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령화가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본이 진행됐고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옛날 같지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맞물려서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은 일본 특유의 노력보다는 좀 더 삶의 질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변화, 그 한국도 이미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그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매우 훌륭했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있는데, 고용 문제랄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랄지, 그 다음에 AI 등장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결국은 국가가 답을 완전히 줄 수는 없지만, 국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국가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역시 재정이거든요. 재정과 관련된 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서는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의 본질이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스스로 못해서가 아니고 조건이 너무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한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저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 3개 조항이 있습니다. 54조가 방금 말씀드린 그 700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하는 게 54조고요. 57조는 이를 통과시키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요.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는데 증액할 수 없다. 이게 57조입니다. 그리고 59조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매우 명확하고 근거 있게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59조는 세금에 관한 것은 뭐 전세적으로 상당히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54조와 57조는 한국에게 굉장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를 아셔야 되는데 57개국 중에 대부분이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는 국회의원들 중에 수상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입니다.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으로 돼 있죠.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매우 명확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택하는 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국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북유럽 모두가 내각제인데 우리는 대통령제이네. 그리고 대통령제인 또 나라는 미국이네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교과를 통해서 아 외국은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매우 그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답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각제를 보면서 왜 우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세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보낸다는 그 54조는 유럽 국가에서는 좀 다른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를 편성권 자체를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도 의회가 하고 마지막 심의도 의회가 해서 마무리하고 대통령은 2월경에 소위 그 프레지던스 버짓이라고 해서 편성은 아니지만 그 수많은 숫자들을 어찌 그 의회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MB에서 우리나라 측면의 예산실에서 모든 숫자 작업을 해서 주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참고가 되지만 그 자체가 편성권이 아니고 할 예산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도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헌법이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초안을 요구받은 학자가 유준호 박사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헌법을 참고하면서 이거 저것들을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우선 일본도 형식적으로 한 몸이지만 어차피 행정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예산을 보낸다. 예산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견이 있거나 또는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죠. 어차피 한 몸이기 때문에. 또는 아예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형식적으로 Minister of Finance가 받아서 넘기는 식으로 북유럽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인들이 이 결정을 하는데 마지막 숫자 자금이나 여러한 것들은 기재부가 해서 가는데 그러한 그 북유럽 방식은 이미 정당 간의 합의의 결과를 예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그 유준호 박사가 염두에 두었던 그 체제는 영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미니스터 파이낸스에서 의회로 보내면 지난 300년 동안 불문율 국가지 않습니까? 지난 300년 동안 예산서 자체를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관례가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식은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은 그런 숫자는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유준호 박사가 생각했던 모델은 영국형이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기면 입법부는 그 예산을 존중하고 올릴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이 이제 57조입니다. 그 영국에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도 없고요.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에서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자기 지역에서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리고 싶어 한다. 반면에 올린 만큼 세금을 걷어줘야 될 텐데 세금을 걷는 것은 투표에 불리하므로 국회의원들은 세금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인들이 듣기에 매우 곤란한 답을 유준호 박사가 합니다. 회의록에 따르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걸 정치인들이 받아들여 줍니다. 당신들은 돈을 쓰기만 하고, 쓰는 것은 아주 쉽게 쓰고, 걷는 거는 잘 못 걷는데, 그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헌법으로,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가 프랑스이고, 그렇지 않은 사례가 영국임을 일본에서 분석한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일본에서 공부한 그건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파악했습니다. 불란서와 영국에 비교하는 내용이 답변에 나옵니다. 그래서 54조와 50조는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재정은 항시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한번 보시면 막 세금 걷는 거를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마을 해관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는 부분은 항시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그 본질, 지금 100년이 지나가면서도 변하지 않은 이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원래 헌법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 당신 말이 옳소. 라고 해서 57조를 넣어줬다. 그래서 54조와 57조는 한국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미 60년, 80년 전에 이분들이 다 고민을 했고 그러한 방식은 맞지 않다고 해서 도입을 했고 오늘날에 이루어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잘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54, 57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처럼 되지 않을 250%, 300%까지 부채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 조항이 54조와 57조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항상 들었던 질문은 그래서 저걸 알면 뭐가 득이 되나요? 이제 질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과 또는 젊은 층,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득이 무엇인가? 라는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함에 있어서 이득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은 국가에 관한 것이고 이 고민은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 삶만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답인데
재정의 본질에 따라서 매우 가까운 예로 도대체 군대는 왜 가는가? 그냥 기본적인 답은 우리끼리 그냥 술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답은 끌려가는 거다. 뭐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좀 더 차분하게 대학교 리포트를 쓴다는 심정으로 군대를 왜 가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끌려가니까 간다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건대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좀 더 생각을 해보건대 이거는 국민으로서 암묵적 동의다. 우리 모두가 가자. 그래야지 나라가 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끌려간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맥락으로 재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치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듯이 많은 아저씨들은 술 한잔 먹으면 필요해서 군대 다시 가야 되면 나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는 기본적인 공적인 개념이 국가와 함께 있기 때문인데 재정도 국가와 함께 그런 공적인 개념이 군대보다 더 강하게 있다. 왜냐하면 군대에 대한 돈이 다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어도 두 가지, 국방과 재정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이득보다는 애국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